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 응용 전공에 재학 중인 서정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의 후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로는 첫 번째로 반도체 테스트 이해, 두 번째로 반도체 패키지 정의와 역할, 세 번째로 반도체 패키지 종류, 네 번째로 반도체 패키지 종류 두 번째, 다섯 번째로 패키지 설계와 해석, 여섯 번째로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 일곱 번째로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 1, 마지막으로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 테스트 2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는 그 기능 자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칩을 제대로 만들어야 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공정이 전 공정이 다 진행된 웨이퍼를 보면 앞서 보면 이제 격자 모양을 이미 형성하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칩의 크기가 크면 웨이퍼에 만들어지는 칩의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고집적도의 이 회로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는 제조를 위한 공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제품의 제조 공정을 간략히 하자면 웨이퍼 공정, 패키지 공정, 그리고 테스트 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반도체 그 제조 과정과 반도체 그 업종을 연관지은 모식도인데 이제 반도체 설계만 하는 업체를 리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그 팹리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팹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 회사에는 이제 퀄컴,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팹리스에서 설계된 제품은 이제 웨이퍼로 제작이 되는데 이 웨이퍼 제작 전문 업체는 파운드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만에 본사가 있는 TSMC가 대표적이며 국내 기업으로는 동부하이텍 아니면 매그나치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팹리스에서 설계하고 이제 파운드리에서 웨이퍼로 만든 제품을 패키지하고 테스트하는 업체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OSAT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표적인 업체로는 이제 ASE, JCET, 스태티스틱 100, 그리고 엠코와 같은 회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웨이퍼 이제 설계부터 제작, 패키지와 테스트 모드를 함께 진행하는 IDM 업체가 있는데 이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뜻하며 예를 들어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이제 불량 제품의 출하 방지입니다. 불량 제품이 납입되게 되면 어, 고객 신뢰가 감소하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고 손해배상 등의 금전적인 손실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테스트는 제품의 다양한 특성에 맞춰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테스트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테스트에는 온도별 테스트, 속도별 테스트, 동작별 테스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웨이퍼 테스트에서 이 테스트 대상은 이제 웨이퍼 그 자체입니다. 이 형태의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데 이제 이때 바로 프루브 카드라는 것입니다. 프루브 카드는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게 생겼고요. 웨이퍼의 패드와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진과 이제 테스트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배선이 카드 내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브 카드가 이제 웨이퍼로 로딩되는 이제 웨이퍼 이송 설비에 그 웨이퍼와 접촉할 수 있도록 테스트 헤드 부분에 장착이 됩니다.
테스트 시스템은 실제 프로브 카드를 통해서 이제 전류와 신호를 인가하고 그리고 그 신호를 읽어 이제 테스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브 카드는 테스트하고자 하는 칩 패드 배열 그리고 웨이퍼에서 이 칩 배열에 따라 그에 맞는 프로브 카드를 따로 제작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테스트는 이제 웨이퍼 레벨에서 이 칩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공정입니다. 불량칩 사전 검출 패키지에서는 이제 불량이 만약에 생기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불량을 미리 선별하여서 웨이퍼 레벨 불량 원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최종 공정에서의 피드백 그리고 웨이퍼 레벨 분석을 통한 소자 및 설계 피드백 등이 그 주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페어란 이제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행하는 공정으로 이제 불량 셀의 여분을 그 셀로 대체하는 예, 그러니까 불량 셀이 있으면 여분의 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리페어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리페어는 여분의 그 셀을 만들어서 불량 셀이 있는 그 열을 여분의 그 셀로 대체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패키지 테스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웨이퍼 테스트에서 이제 양품으로 판정된 칩은 이제 패키지 공정을 진행하고 완성된 패키징 다시 한번 패키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웨이퍼 테스트 시에 이제 양품이었던 것도 패키지 도중에 이제 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패키지 테스트는 패키지 단위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장비에 주는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테스트를 충분히 진행하여 제대로 된 양품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패키지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전자 패키징 기술은 모든 전자제품의 하드웨어 구조물과 관련된 기술로서 이제 하드웨어 구조물은 반도체와 같은 능동 종자와 저항, 그리고 캐피시터와 같은 수종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0차부터 3차 레벨 패키지까지 체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쪽 왼쪽 그림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웨이퍼에서 칩 단위로 잘라내고 이를 단품화하여서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이제 카드 그리고 보드에 장착하여서 시스템을 만드는 전체 과정을 이제 이 모식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전체를 일반적으로 이제 패키지 또는 조립이라고 되게 넓은 범위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웨이퍼에서 칩을 잘라내는 것을 이제 0차 패키지, 단품화하는 것을 1차 패키지, 단품을 모듈 또는 카드에 실장하는 것을 2차 레벨 패키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품과 이제 모듈이 실장된 카드를 이제 시스템 보드에 장착하는 것을 3차 레벨 패키지라고 패키지 체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면 이제 외부와 전기적 그리고 기기적 접속을 위해서 숄더볼이나 아니면 리드 핀이 되어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반도체 패키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왼쪽 그림은 이제 반도체 패키지 역할을 이제 모식도로 표현한 것으로 반도체 패키지는 기계적 보호, 그리고 전기적 연결, 기계적 연결, 열 분산, 이렇게 네 가지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 패키지 사전적 의미는 이제 포장된 물품인데요. 이제 반도체 패키지의 가장 큰 역할 또한 그 내용물을 보호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웨이퍼 공정으로 형성된 구조체들은 이제 기계적 그리고 화학적 충격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반도체 이제 그 패키지 재료로 그 칩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정기적으로 칩을 이제 시스템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또한 기계적으로 칩이 사용되는 동안 이제 시스템에 잘 부착이 되어 있도록 연결해야 되는데요. 반도체 패키지는 이제 칩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개발, 트렌드 반도체 제품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능이 되게 많아짐에 따라서 패키지 냉각 역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반도체 패키지 기술의 개발 트렌드를
6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해야 하는데요. 칩이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이제 시스템으로 나가는 건 이제 전기적 연결 통로를 패키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제품의 속도는 패키지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는 한 패키지에 여러 개의 칩을 넣을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형화입니다. 소형 폼팩터를 만듦으로써 이 기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반도체 패키지는 곧 최종 제품을 뜻하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을 잘 발휘하면 이제 제조 비용까지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술 개발 트렌드를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높은 신뢰성도 있고 그리고 적층이 잘 돼야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더 빨라야 되죠.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셨을 때 이제 여기 붉은 선은 이제 반도체 패키지가 조립 과정 중에서 실장될 이제 PCB 기판을 최소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초록색 선은 웨이퍼에서 최소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패키지 개발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칩이 새로 개발되어 그것을 반도체 패키지로 만들어 평가를 통해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반도체 패키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의 칩을 새로운 패키지 기술로 검증 그리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칩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패키지 기술을 같이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칩은 새로운 기술이고 패키지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면 패키지 후에 불량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경우 이제 개발 과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떤 반도체 제품이 개발될 때 이제 칩의 설계와 그리고 패키지 설계가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칩과 패키지가 결합하여서 전체적으로 특성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패키지 종류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셔널 패키지는 이제 세라믹과 플라스틱 패키지로 나뉘며, 이제 플라스틱 패키지는 리드 프레임 타입과 서브스트레이트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RDL과 플리츠 패키지, WLCSP, DSB 패키지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WLCSP는 펜인과 펜아웃으로 나뉘게 됩니다. 리드 프레임과 서브스트레이트는 각각 칩과 시스템을 연결하는 배선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배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리드 프레임은 이제 금속층이 1층이기 때문에 배선을 이제 설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서브스트레이트는 한 배선이 다른 금속층에 비껴갈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드 프레임 타입은 패키지 그 리드가 이제 옆면에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옆에 추가된 공간만큼 이제 커지지만 그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는 핀이 패키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옆에 이제 별도의 공간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는 리드 프레임 타입보다 패키지 크기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먼저 패닝. 패닝은 웨이퍼 위에 직접 패키지용 배선 그리고 절연층 숄더볼을 형성하여 패키지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패닝은 이제 정통적인 패키지와 비교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칩의 크기가 그대로 패키지 크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크기의 패키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와 같은 매개체 없이 숄더볼이 칩 위에 직접 부착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전달 경로가 짧아져서 그 정기적 특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나 와이어 등의 패키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웨이퍼 단위에서 일괄적인 공정이 진행되므로 이제 웨이퍼에 많은 칩의 수나
그 넷다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비용 부분에서 효율적인 공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단점으로는 실리콘 칩 자체가 패키지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인 보호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패키지가 실리콘 그 자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패키지와 부착되는 PCB 기판의 열 팽창 계수 차이가 큽니다. 이로 인해 이제 솔더볼에 더 많은 응력이 가해져서 솔더 조인트의 신뢰성이 더 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칩의 크기가 바뀔 때마다 그 패키지 크기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패키지 테스트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패키지 볼 배열이 패키지 그 칩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패키지를 형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RDL은 이제 RDL 기술 자체는 이제 고객이 웨이퍼에 자신만의 패드 배열을 요청할 때 사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기존 웨이퍼를 새로 제작하는 대신 웨이퍼 패키지 측에서 RDL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웨이퍼의 패드를 재배열하는 것이 그 재배열 자체를 뜻하게 됩니다. 또한 센터 패드 칩을 칩 그 적층할 때도 이제 RDA 기술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WLCSP는 보통 몇백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솔더볼 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플립칩 위에 형성되는 솔더는 이제 몇십 마이크로미터 수준입니다. 솔더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플립칩에서 형성되는 솔더는 솔더 범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크기 차이로 인해서 이제 플립칩은 솔더만으로 솔더 접합부의 이제 그 신뢰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WLCSP 몇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솔더볼은 기판과 칩 사이의 열 팽창 계수 차이에 따른 응력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립칩의 몇십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솔더 범프는 이러한 응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먼저 패키지 적층입니다. 패키지 적층은 이제 패키지를 수직으로 쌓아서 만든 패키지를 뜻하며 이 패키지는 테스트가 완료된 패키지를 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작업이 비교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수율 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키지는 크기가 크고 신호 전달의 그 경로 자체가 길기 때문에 정기적인 특성이 칩 적층 패키지에 비해 약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온 패키지, POP는 대표적인 패키지 적층 패키지로 주로 모바일 제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셨을 때 TSV가 있습니다. TSV는 칩에 구멍을 뚫고 전도성 재료인 금속 등을 채워서 수직으로 칩을 연결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서 칩을 적층을 할 수 있는데 TSV는 적층 시에 칩 단위로 공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적층하기 전에 TSV를 형성하고 칩을 적층하기 위해서 웨이퍼 레벨에서 이제 솔더 범프를 형성하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TSV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로도 분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TSV를 이제 주 장점은 이제 먼저 성능 향상, 그리고 패키지 크기 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핀 개수 확장이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스템인 패키지입니다. HBM을 사용하여서 로직 칩과 연결된 패키지는 이제 SIP, 시스템인 패키지 한 유형입니다. SIP는 시스템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센서, AD 컨버터, 로직, 메모리, 배터리, 그리고 안테나 등과 같은 모든 시스템 구성 요소를 한 패키지에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패키지 연구자들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SIP는 일부 시스템을 구성 요소로 한 패키지로 통합한 것을 일컫습니다. HBM을 적용한 패키지의 경우에는 HBM과 로직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여 SIP를 생성하게 됩니다. SIP와 대조되는 개념은 이제
OSC, 시스템 온 칩이 있습니다. SoC는 시스템을 칩 수준에서 표현한 것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칩에 통합하여 SoC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네, 이때 이게 칩넷 기술은 이제 SIP와 SoC를 비교할 때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칩넷 기술 자체가 어떤 부분이 좋냐면 먼저 수율 향상입니다. 칩넷은 웨이퍼에서 큰 칩을 쪼개서 제작하는 것으로 웨이퍼 수율을 향상시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개발의 이제 효율화입니다. 칩넷은 이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최신 기술을 적용할 때 칩 전체를 다시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칩만 업그레이드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그 효율화가 다른 SIP와 SoC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 개발 집중화입니다. 칩넷은 칩을 기능별로 나눠 놓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칩을 직접 개발할 필요가 없음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지 설계와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이제 여기 왼쪽을 보시면 패키지 설계의 업무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설계는 우선 칩에 대한 정보인 칩 헤드 좌표, 그리고 칩 레이아웃, 패키지 내부 연결 정보들을 칩 설계 부서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이제 패키지 재료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패키지 양산성, 제조 공정, 공정 조건, 장비 특성이 고려된 디자인 규칙을 적용하여서 반도체 패키지 구조와 서브스트레이트, 리드 프레임 등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 내용 때문에 반도체 패키지 설계 엔지니어들은 시스템 업체에서 요구하는 패키지 솔볼 배열, 그리고 칩의 패드 배열을 이제 배선 가능한지 연결을 하고 이제 가검토를 통해 반도체 칩, 소자 특성, 공정에 유리하게 패키지 솔더블 배열, 패키지 크기 및 스펙을 제한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 보듯이 이제 고속화, 고직격화, 고성능화 돼가는 반도체 업계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패키지에서 솔더볼을 만들어 패키지와 이제 PCB 기판을 연결하는 핀의 수를 늘리고 더 많은 배선을 넣어서 전기 특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리드 프레임, 그리고 PCB 등의 설계는 점점 더 미세하고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반도체 패키지에서 주요 온도 지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TA가 이제 주변 온도, TJ가 정션 온도, 그리고 TC가 케이스 온도, TB가 보드 온도를 뜻하게 됩니다. 보통 패키지 온도 스펙을 얘기할 때는 이때의 온도는 이제 TJ 맥스 또는 TC 맥스라고 합니다. 이는 반도체 소자의 정상 동작을 보장하는 최대 온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패키지에서 중요한 방열 특성은 패키지 열 특성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셨을 때 이제 대표적인 열 특성 종류로는 JA, JC, J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값으로 열에 대한 패키지 저항, 내성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칩이 고속화 그리고 고밀도화 되면서 반도체 전체의 제품의 특성을 만족시키는데 패키지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패키지의 그 전기 해석을 위한 전기 모델의 기본적인 요소는 저항, 인덕턴스, 커패시턴스입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로 물체의 흐르는 단위 전류에 반비하게 됩니다. 인덕턴스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 전자기유도로 생기는 역기전력의 비율이고, 커패시턴스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이제 단위 전압에서 축전기가 저장하는 전하입니다. 전기 해석 시 이제 패키지는 위의 사진, 이제 여기 왼쪽 사진과 같이 RLGC 모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RLGC 모델을 활용하여서 이제 이 오른쪽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낸 것과 같이 이제 가장 중요한 특성들인 전기 신호의 품질에 관한 척도로 시그널 인테그리티인 SI와
이제 파워가 손실 없이 전달되는 정도로 파워 전달의 그 품질에 관한 척도로 이걸 이제 그리고 전자파 장애로 이제 방사나 이제 전도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에 뭐 장애를 주는 것인 EM 특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입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컨벤셔널 패키지 중 플라스틱 패키지 공정이 순서로 나타난 것입니다. 리드 프레임 타입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타입의 공정을 이제 나타내었는데요. 둘 다 전반부는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후반부를 보시면 리드 프레임 타입은 이제 트리밍,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 타입은 숄더볼 마운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연결 핀 구현 방법 차이 때문에 공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공정 진행 순서 중에 첫 번째인 이제 백그라인딩을 하게 되는데요. 백그라인딩 공정은 그림과 같이 제작된 웨이퍼를 패키지 특성에 적합한 두께로 만들기 위하여 웨이퍼의 뒷뼘을 가공한 후에 원형 틀에 붙이는 공정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웨이퍼 절단 공정은 백그라인딩 완료한 웨이퍼 그림과 같이 이제 블레이드 다이싱으로 스크라이브 라인을 따라 절단하여서 칩 단위로 분할하는 공정을 뜻합니다. 이는 칩 단위의 패키지 공정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며 다이싱 공정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웨이퍼 절단 방법은 블레이드 다이싱 외에도 레이저 다이싱이 있습니다. 블레이드 다이싱은 블레이드가 물리적으로 웨이퍼에 접촉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두께가 얇아지면서 공정 중에 웨이퍼가 깨지기 쉽습니다. 이와 다르게 레이저 다이싱은 웨이퍼 뒷면에서 레이저를 조사하기 때문에 웨이퍼를 절단했을 때 손상이 적고 얇은 웨이퍼를 절단하는 데 적합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다이 어태치 공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이 어태치 공정은 이제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이제 웨이퍼의 절단 공정으로 절단된 칩을 마운팅 테이프에서 떼어낸 후에 이제 접착제가 도포된 서브스트레이트나 리드 프레임에 붙이는 공정을 뜻합니다. 마운팅 테이프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웨이퍼 절단 시에 가장 강한 접착력을 유지하고 칩 어태치 전에 자외선 빛을 쬐면 접착력이 약해지는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과정으로는 인터커넥션입니다. 인터커넥션은 이제 패키지 내부에서 칩과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칩과 칩을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와이어를 이용한 한 와이어 본딩과 프렌치 본딩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프렌치 본딩의 경우 접합 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언더필 공정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열 압력 진동을 이용하여 금속 와이어로 칩과 서브스트레이트를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와이어 본딩이며 와이어는 보통 금을 사용하는데 전기 전도도를 더 좋지만 이제 연성이 좋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몰딩은 플라스틱 패키지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열 경화성 수지의 여러 가지 무기 재료를 혼합하여 만든 재료인 EMC를 칩과 와이어 등에 둘러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패키지 크기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마킹을 진행하여서 이제 몰딩이 완료된 후에 표면이 원하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솔더볼 마운팅을 진행하여서 서브스트레이트 패드에 솔더볼을 접착해 줍니다. 솔더볼 위의 불순물과 산화물을 제거하는 것이 역할인 플럭스를 패드에 도포한 후에 솔더볼을 서브스트레이트 패드에 올려주고 리플로 공정을 통하여 솔더볼을 녹여준 다음 플럭스를 세척을 하여서 없애는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리플로 공정에서 인가되는 온도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때 솔도가 녹는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있는 솔도 소킹 영역에서 플럭스가 활성화되어 솔더볼 표면에 있는 산화물과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녹는점 이상에서 솔더볼이 녹아 패드에 붙게 되고 이때 솔더볼은 완전히 흘러내리지 않고 패드의 금속 부분에 붙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표면 장력에 의해 구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 온도가 내려가면서 모양을 유지하게 되고 이대로 고체로 굳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싱글레이션을 통하여 블레이드로 공정이 완료된 서브스트레이트 스트립을 잘라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게 되고 단품화된 패키지들은 트레이에 담겨서 패키지 테스트 등의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 첫 번째 순서입니다. 어,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이제 웨이퍼 상태에서 패키지 공정을 진행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체 공정을 웨이퍼 상태에서 진행하는 팬인과 팬아웃이 있고 전체 패키지 공정의 일부를 웨이퍼 상태에서 진행하는 RDL 패키지 그리고 플리츠 패키지, TSV 패키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도체 소자가 구현되어 웨이퍼 테스트까지 끝난 웨이퍼가 패키지 공정으로 들어오면 필요에 따라서 먼저 웨이퍼의 절연층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절연층은 포토 공정으로 그 칩패드를 다시 한번 노출시키게 되는데요. 이 금속층은 후속으로 형성될 전해 도금된 금속층의 접촉력 향상, 금속과 화합물을 막는 확산 방지막, 전행 도금 공정을 위한 전자 이동 통로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선택적으로 전해 도금층을 만들기 위해 감광액을 도포하고 그 포토 공정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전해 도금을 두꺼운 금속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전해 도금이 이제 완료되면 감광액을 벗겨내는 스트립을 진행하며 남아있는 얇은 금속층들을 식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전해 도금된 금속층들이 원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웨이퍼 위에 형성되는데요. 이 패턴이 이제 배선 역할을 하는 것인 팬이 패드 재별 역할을 하는 것이 RDL, 그리고 범프가 되는 것이 플리츠 패키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들은 포토 공정 주요 순서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웨이퍼레일 패키지에서 포토 공정은 이제 그 패턴이 있는 그 절연층 형성, 전해도금층 형성을 위한 감광의 그 패턴 작업, 그 식각으로 이제 금속 배선을 만들어주기 위한 식각 방지막 패턴 작업 등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포토 공정은 사진 찍는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햇빛에서 이제 광원이 되고, 물체가 마스크가 되고, 사진기가 감광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감광제인 포토 레지스트를 웨이퍼에 도포할 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스핀 코팅법, 필름 라미네이션법, 스프레이 코팅법이 있습니다. 도포 후에는 점성을 가진 포토로 이제 포토 그 레지스트가 흘러내리지 않게 그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처리하여서 솔벤트 성분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이 왼쪽 그림은 스핀 코팅의 모식도입니다. 스핀 코팅은 점성이 있는 감광액을 웨이퍼 가운데에 떨어뜨려 주면서 웨이퍼를 회전시켜서 웨이퍼 가운데 떨어진 포토 레지스트가 원심력에 의해서 가장자리로 웨이퍼 가장자리로 퍼져나가면서 균일한 두께로 도포되게 되는 방법입니다. 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노광 공정으로 감광의 구조에서 약해진 부분이 현상을 녹여내는 것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현상에서는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웨이퍼로 가운데 현상액을 뿌리고 웨이퍼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는 퍼들 타입 그리고 여러 장의 웨이퍼를 동시에 현상액을 침지하여서 현상하는 탱크 타입 그리고 현상액을 스프레이로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이 있습니다. 네,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퍼즐 타입 현상용 챔버의 모식도입니다. 퍼즐 타입 현상이 끝나면 감광액이 포토 공정에 의해 원하는 패턴 모양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퍼터링 공정은 이제 웨이퍼 위에 금속 방막을 PVD 공정의 일종인 스퍼터링으로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스퍼터링 공정의 원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오른쪽 밑에 그림은 이제 전해도금 공정에 대한 그림입니다. 전해도금 공정은 전해질 용액의 금속 이온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자를 이용한 환원 반응에 의해 금속으로 웨이퍼에 증착되게 하는 공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습식 공정입니다. 전해도금 등 강광액의 패턴을 이용한 공정이 완료되면 역할을 다한 강광액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공정을 피얼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이때 피얼 스트립은 스트리퍼라는 화학 용액을 이용하여 습식 공정으로 퍼들, 탱크, 스프레이 공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닝은 이제 웨이퍼 테스트가 끝난 웨이퍼가 패키지 라인이 입고되면 먼저 서포터링 공정으로 금속 방막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포토 레지스트, 강광액을 두껍게 도포하는데 패키지용 금속 배선 형성을 위해서는 그 배선 두께보다 포토 레지스트가 두꺼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포토 레지스트는 포토 공정으로 패턴을 만들고 패턴이 되어 열린 부분에 전해 도금으로 구리를 도금하여서 금속 배선을 형성합니다. 배선이 형성되면 포토 레지스트를 벗겨주고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서 필요 없는 부분의 금속 방막층을 화학적인 애칭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절연층을 형성합니다. 절연층은 다시 솔더볼이 올라간 부분만 포토 공정으로 제거하는데 이때 절연층은 SR이라고 부릅니다. 절연층은 WCSP의 최종 보호막이자 솔더볼이 붙는 영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솔더볼 마운팅은 이제 그 이후에 포토 공정이 패턴화 되었을 때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솔더볼 마운팅에 대해서 이제 모식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이제 WLCSP 위에 패키지용 솔더볼을 붙이는 공정을 뜻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플리치 펌프 공정입니다. 플리치 패키지에서 펌프를 형성하는 공정은 웨이퍼 레벨 공정으로 진행하지만 후속 공정은 다음과 같이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면 플리치 펌프 공정에 대한 순서입니다. 이때 이제 보면 플리치 펌프 형성, 백그라인딩, 웨이퍼 절단, 플리치 본딩 및 언더필, 그리고 몰딩, 그리고 마킹, 그리고 볼 마운팅, 그리고 마지막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재배선인 RDL 공정입니다. 재배선은 이제 칩 적층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웨이퍼에 형성된 패드에 재배선용 금속층을 다시 만들어 새로운 패드를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선 후의 패키지 공정은 그림과 같은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 칩을 적층할 경우에는 다이 어태치, 와이어 본딩을 적층하는 칩의 수만큼 반복하게 됩니다. RDL 공정은 웨이퍼 테스트가 끝난 웨이퍼가 패키지 라인에 입고되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서포터링 공정으로 금속 방방층을 만들고 그 위에 두꺼운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 공정으로 패턴을 만들고 패턴으로 열린 부분에 전해 도금으로 금을 도금하여서 금속 배선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팬아웃 입니다. 팬아웃은 이제 먼저 웨이퍼 모양의 캐리어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웨이퍼 다이싱 공정이 완료된 칩 중에서 테스트에서 이제 양품으로 판정된 칩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붙이면 시작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퍼 몰딩이 끝나면 이제 캐리어와 테이프를 떼어내고 몰딩으로 형성된 새로운 웨이퍼에 웨이퍼 장비들을 이용하여서 금속 배선을 만들고 패키지용 솔더볼을 붙입니다. 그 후에 패키지 단품으로 잘라주면 전체 공정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TSV 공정입니다. 비아미들로 만들어지는 TSV 패키지 전체 공정 순서는 이제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웨이퍼 공정에 BR을 형성하고, 네, 그리고 네, 패키지 쪽에서 이제 그 웨이퍼 앞면에 솔더 범프를 만든 후에, 네, 그 캐리어 웨이퍼를 붙여서 백그라인딩하고 웨이퍼 뒷면에 범프를 형성한 후에 칩 단위로 잘라서 적층하는 순서를 이제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WSS 공정입니다. 왼쪽 위 그림은 이제 WSS 공정을 이제 순서로 나타낸 것을 네, 볼 수 있으며, 캐리어 본딩은 네, 가접착용 접착제를 네, 웨이퍼에 도포한 뒤 캐리어에 붙이는 공정을 뜻하게 됩니다. 캐리어 디본딩은 뒷면 공정이 완료된 후 캐리어를 떼어내고 웨이퍼에 접착제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세정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웨이퍼 엣지 트리밍 공정입니다. 캐리어 웨이퍼와 네, 본딩 후에 백그라인딩 공정을 진행하면 TSV 패키지를 만들 웨이퍼는 오른쪽 빨간 원으로 표시한 네, 것처럼 가장자리가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웨이퍼 뒷면에 범프를 형성하기 위한 포토 공정, 금속 방막 형성 공정, 전해도금 공정 등 수많은 공정을 진행하며 웨이퍼 가장자리를 깨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미리 TSV 패키지를 만든 웨이퍼의 앞면 가장자리를 트리밍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그림처럼 이제 가장자리 네, 부분에 이제 날카로운 영역이 사라지게 되고 후속으로 여러 공정을 진행해도 가장자리가 깨질 위험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적층 공정입니다. TSV를 이용한 패키지에서는 웨이퍼 앞면과 뒷면에 각각 형성된 범프들을 본딩하여 적층하게 됩니다. 적층 본딩 방법은 이제 플리츠 본딩처럼 MR이나 열압착 방식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층 시에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 칩 투 칩, 칩 투 웨이퍼, 웨이퍼 투 웨이퍼로 이제 적층 공정을 나누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네,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설명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